자, 오늘 할 차례가 93쪽인가요? 97쪽인가요? 거미집이론요. 자, 이 거미집이론은 일단 두 가지 무더기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큰 주제 안에 소주제.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일단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 기본 가정이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하고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거죠. 거미집 모형은 기본 가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수요 공급이 는 금기 가격, 여기는 전기 가격이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냐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딱 정리를 해놓고요. 거기에 이제 뭔가가 곁다리가 이렇게 붙는다면 그는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수렴형 여부를 보는 거죠. 수렴형 여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수렴형은 수탄수 하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추가를 한다면 이 거미집 모형은 동태적 모형이에요. 동태적. 이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이론을 이렇게 동태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 문제 47번은 이론 문제고요. 48, 49, 50, 51번은 모두 계산 문제죠. 수렴형 여부를 묻는 문제죠. 근데 그 47번은 이제 풀어 드릴 거고요. 48, 49, 50, 51번은 그게 48번하고 49번, 50번, 그 다음에 51번까지는 거의 유사해요. 그죠? 거의 유사한데 52번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48번부터 52번까지가 같은 유형인데 52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거는 52번은 웬만하면은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52번은 나머지 이제 48번부터 51번까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51번이니까 51번을 이제 풀어드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4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7번의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가격에 대한 수탄이, 이런 걸 읽을 때도요, 문장이 길잖아요. 이걸 다 이제 훈련이 나중에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이렇게 하면은 수탄이 공탄보다 이렇게 바로 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수탄이 공탄보다 클 경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렴형이잖아요. 수탄수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옳은 말인가요? 1번이 바로 옳은 거죠. 다음에 2번에 가격에 대한 수탄과 공탄이 같을 경우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순환형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나오네. 3번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동태적 모형입니다. 동태적 모형. 비교 정학적이라는 얘기는 정지 상태를 비교한다, 이런 의미예요. 비교 정학 또는 비교 정태적, 그래. 비교 정태적.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지된 상태를 비교한다, 이런 의미예요. 비교 정학이다, 비교 정태적이다, 이렇게. 이게 뭔 소리예요? 최초 어떤 안정된 상태 있죠.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균형? 정지된 상태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 여기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균형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균형이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이동하는 과정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정지된 상태죠. 균형이 이동된 후에 정지된 상태, 균형이 이동하기 전에 정지된 상태,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분석이에요? 비교 정학적 분석이에요. 우리 왜 1, 2, 3, 4 해서 썼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나 공급 어느 하나만 변하는 거 1, 2, 3, 4 5, 6, 7, 8은 수요 공급 모두 변하는 거. 지금 이게 무슨 분석을 했던 거예요? 비교 정태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균형이 증가하는 이게 됐죠? 자, 다음은 4번에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여기 보세요. 수요량은 보세요.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즉각. 근데 뭐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반응하는 거예요? 공급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48번부터 51번까지는 자, 51번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51번을 보시면은 자, 이 기울기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탄력성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인데 그죠? 근데 이게 기울기로 제시되어 있으면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꾼 후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원칙적으로 날고 있는데 51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를 줬잖아요. A, B, C를 A의 기울기가 몇이요? 마이너스 0.8인가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6 여기는 마이너스 0.3 여기는 0.3 여기는 마이너스 0.6 1.2 이렇게 있죠. 수요곡선의 기울기로 줬으니까 우리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꾸면 요거는 0.8 0.6 이렇게 되고 여기는 0.3 0.3 여기는 0.6 1.2 이렇게 됐잖아요. 제일 쉬운 게 일단 뭐예요? 요거죠, 요거. 같은 거는 무조건 뭐예요? 순환형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기절이 더 크죠? A는 수기절이 공기절보다 더 크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탄력성으로 바꿔서 수탄 공탄으로 쓰면은 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니까 공탄이 더 큰 상태잖아요. 공탄이 더 큰 무슨 형? 발산형 이렇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외우고 있기를 뭘로 외우고 있다고요? 수탄수 공탄발로 외우고 있잖아요. 수탄수 공탄발은 외우고 있겠죠? 수탄수 공탄발을 외우고 있다면 여기서 문제에서 기울기로 주면 뭐로 바꾸라고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썼죠? 그럼 여기서는 C는 수기절이 더 작고 공기절이 더 크죠? 맞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기절, 공기절. 근데 탄력성으로 얘기하자면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렇게 탄력성으로 얘기하면 이게 반대로 돌아간다고요. 왜냐하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이 기울기 절대값은 가파르기를 말하는 거죠. 가파를수록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기가 클수록 비탄력적 수량 변화는 작기 때문에 역수관계란 말이에요, 역수.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써놓고 탄력성을 할 때는 방향을 돌리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해놓고. 자, 나머지 이제 그 앞에 탄력성이나 절대값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더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시장론이죠. 자, 시장론 나왔습니다. 시장론 나오면은 제가 어떤 주제라 그랬어요? 시장론 나오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해석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이 중에서 국수가 시험에 자주 언급된다 그랬고요.
또 부동산 시장 기능하면 자고가 정량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 기출문제 그 특강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것이 이렇게 정말 자주 나오는구나,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 큰 주제 안에 소주제별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가 정리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 깨달아도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평소에 공부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월, 5월 이렇게 하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여기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세요. 여기 기출문제에 나온 유형을 위주로, 기출문제 중에서도 제가 버리는 거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자주 안 나오고 어쩌다 나오는 것들은 중요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 해가지고 이제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눴죠. 약성, 준강성, 강성. 일단 얘네들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 정보 반영된 거, 요거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된 거, 요거는 내부 정보까지 반영된 거. 일단 그 뜻을 아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투자론도 했지만, 우리 수준에서 제일 난이도 낮은 단계가 사실 뜻 묻는 거거든요. 용어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용어의 뜻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한 반 정도 돼요. 50% 정도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 그러니까 앞에 오늘 투자론의 오전 시간에 투자론의 그 투자 분석 기법의 이론 문제들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용어예요. 용어. 상호 배타적 투자, 이거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상호 배타적이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도 없었다고요. 가치 가산성 이런 말 출제가 안 됐어요. 대신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이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나온 적 있고, 이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나온 적이 있는데, 가치 가산성이니 상호 배타적이니 이런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그 복수의 해 문제 이런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뜻을 아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그게 뭐더라, 뜻을 생각하세요. 뜻.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들어가면 내용을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설령 초과이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정보 비용이나 또는 기회비용이 똑같다면, 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똑같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때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할당적 효율성까지 가면은 이제 시장론의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지론이라든가 지대론, 도시공간구조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맞죠? 맞기는 맞는데 이게 어떤 성질에 대한 걸까요? 부동성 맞죠? 부동성의 파생현상, 국지성이죠. 그러니까 국지성이, 국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국지라는 말은 없어도 이 문장이 나타내는 것은 국지성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됐나요? 다음에 2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맞죠?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수급 조절, 수급 조절 중에서도 뭐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조절이 더 어려우니까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예, 말은 그게 수급 조절이라는 말이 없어도 뭐에 대한 내용이요? 수급 조절 곤란에 대한 이 내용이 국수에 대한 1번, 2번이 지금 국수에 해당하는 국수. 그죠? 그 다음에 3번. 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뭐에 대한 거요? 자원 배분 기능에 대한 거죠. 자원 배분 기능.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공간, 이런 위치의 토지, 이런 걸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도 무슨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위치의 토지, 이런 위치의 공간, 이거를 시장에서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3번과 4번이.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5번은 너무 쉬운 게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그 2번에 5번 지문 보세요. 2번 지문의 5번은 2번 문제 5번 지문은 1번 문제 4번 지문과 같죠? 확인하셨나요? 예, 같은 거예요. 그죠? 다음에 그 2번 문제는 4번 지문이 사실은 그 앞에 수요 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시장론에도 지금 언급됐는데,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재 또 나왔잖아요. 대가 비잖아요. 아파트 가격 상승, 대체재 수요 증가. 그럼 대체재 수요 증가니까 오피스텔 수요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조금 이제 오히려 더 어렵다 볼 수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장론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앞에 수요 공급의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조금은 어렵다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2번에 1번 지문은 이거는 개별성의 발생 현상이잖아요. BBB 하잖아요. BBB. 비표준화성 하잖아요. 비표준화성 똑같은 게 없어요. 대체가 안 돼요. 그럼 2번은 뭐예요?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 배분 기능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그 3번은 탄력성인데, 이거 뭐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뭐 별거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지역성이죠. 국지성.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예요? 순회. 이것도 1번, 2번이 국수죠. 국수.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 거래 비공개성 뭐예요? 거래 BBB죠. BBB. 상품의 비표현성 거래 비공개성. 자, 이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면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나요? BBB는 주로 뭐하고 관계돼야 됐어요? BBB는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BBB는 개별성과 관련 있잖아요. 비대체적이다. 뭐 이런 거 개별성. 다음에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비가역성은 아니에요. 4번은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이든 뭐 다른 시장이든 외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불안전 시장에 대한 거죠. 현실의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라 그러죠. 불안전 시장. 그래서 여기 이제 불안전 시장을 마지막에 넣기도 합니다. 뭐 가장국수 비비자하고 현실은 불안전 시장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요거는 요거 가격 창조 기능.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격 창조 기능 할 때 이렇게 매수인이 제한하는 가격, 매도인이 제한하는 가격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죠. 매도인의 하한 가격이
매수인의 상한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영역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질 이 가능성이 있죠. 이 범위에서는 제한하는 가격이 서로 간에 접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고 또 기존의 가격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자, 가격 창조 기능이고요. 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이제 효율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4번을 일단 풀어드리고요.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그 효율적 시장에 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1번 지문이 좀 어렵죠.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상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가 하면, 제가 이 효율적 시장 이론 설명드릴 때마다 이게 주식시장 설명드렸죠.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게 주식시장 이론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기하고 하나는 포트폴리오 이론. 주식시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B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다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거나 저 사람이 팔려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주식이에요. 근데 현실의 시장은 A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아파트와 B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아파트, 이게 다 똑같지가 않죠. 현실은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어떤 종목의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종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종목이라는.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거나 저 사람이 팔려고 다 똑같은 거.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보다 우수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이니까 기술적 분석을 번역하면 뭐예요? 과거 분석이죠. 과거 분석. 기술적 분석이. 과거 분석으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죠. 뭐가 달성되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가 그 부동산 증권화는 아니더라도요, 실거래가 신고제도 말씀드린 적 있죠. 거래할 때마다 신고를 해서 등기부에 표시가 되죠. 그게 다 하나의 정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 비용 같은 것들이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부동산 증권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증권화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우리 금융론에 나옵니다. 부동산 증권 하면은 하나는 리츠고요. 하나는 MBS예요. 리츠나 MBS,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 주식 회사죠. 자,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예를 들어 상장돼 있을 때는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공시한다는 게 뭐예요? 정보가 그만큼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거기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 정보를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BS는 이게 주택저당증권 또는 저당담보증권 하죠. 여기 이제 은행이 갖고 있던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이럴 때 그 채권들 각각을 신용평가를 해야 돼요. 신용평가를. 그러니까 그 채권이 신용등급이 매겨져요. 채권이.
예를 들어 몇 번 연차한 적도 있고 이런 사람들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연차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낸 사람 채권도 있을 거고, 그 채권의 위험도가 다 똑같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채권들을 이제 신용평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다 채권도 신용평가를 해요. 기업도 신용평가하고 개인도 신용평가하듯이 채권도 신용평가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다고요. 공개를 해서 이 증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게 위험한지 안전한지 그걸 확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정보 공개와 관계, 정보 공개. 그래서 부동산 증권,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5번, 6번, 7번, 8번 있는데, 자, 5번은 뭐 여러분이 봐 주시고요. 6번은 제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6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준강성 혈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거는 강성 혈적 시장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 정보 비대칭성이 어디 나온 말이죠? 이제 B자가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BBB가 나온. 요거는 시장 실패에서 나오죠. 왜곡불비할 때 B죠. 드디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설마 조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서서 수업 듣고 제가 앉아서 수업하고 이러면 안 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서서 하니까 안 졸잖아요. 그럼 제가 앉아서 하면 제가 근데요, 서서 수업해도 졸아요. 서서 수업해도 졸는다. 이게 안 졸 것 같죠, 서서 하면. 근데 졸아요. 제가 지금 사실 다른 데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동영상 스튜디오 촬영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올려서 이제 판매하는 건데, 그게 이제 수험생 없어요. 스튜디오에서 혼자 하는 거 혼자. 이제 촬영하는 촬영면만 있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점심을 먹은 후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졸리든가 막 내가 횡설수설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그걸 저거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을 내가 제대로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적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졸았어요. 근데 사실 그 남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어요. 그 군대에 갔다 오면 이제 사열하는 거, 사열 아시죠? 사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본부가 있고 여기 이제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뭐 1대대, 2대,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걸 이제 사열을 한다는 거는 여기 이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 이제 연병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돌아야 되거든. 이거를 나와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돌 때 보통 이제 네 열로 이렇게 뭐 한 10줄이죠. 4열 한 소대면 4줄로 4명이 10줄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면서 여기 이제 지휘관이 있으니까 우로밭 하면은 다 우로밭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지휘관은 이게 경례하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는 우로바를 안 해요. 맨 오른쪽에는 그냥 앞을 보고 가요. 왜냐하면 맨 오른쪽에가 직진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가는 거를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왼쪽에 3명만 우로바를 해요. 그래야 이제 우로 본 상태에서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끝에 가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소대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제가 맨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제 맨 오른쪽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혼자 계속 직진한 거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노는데 맨 오른쪽에 이제 혼자
졸다가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더 그 이후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졸아요. 걸으면서 졸아요. 그리고 제 후배가 산악부유였는데 야간 산악을 할 때 애들이 졸 수도 있대요. 졸 수도 있어서 다 이렇게 줄을 묶어서 간대요. 줄을 묶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렇게 한데 문제는 절벽일 때가 있잖아요. 절벽에서 한 놈이 떨어져 버리면 줄줄이 알사탕이에요. 그래서 한 놈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가야 된대. 그래 균형을 잡으니까 한 놈이 떨어졌다 싶으면 빨리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야 돼. 그래야 다 안 넘어가요. 산악부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존난 얘기죠. 걸어가면서도. 졸지 마세요. 앉으니까 당연히 졸겠지.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2번은 그 외공불비에서 나와요. 그 외공불비에서 나오는데 그게 시장 실패잖아요. 지금 6번에 2번 하고 있어요. 6번에 2번 하고 있다고요? 자, 외공불비, 비대칭 정보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시장이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다. 시장 기능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 기능은 가격 기능과 같다 그러지 않았나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무엇 보고 사람들이 행동한다 그랬어요? 가격 보고 행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실패한다 이 소리는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 왜곡이 된다는 거죠. 가격 형성 왜곡. 됐나요? 시장 실패가 결국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자, 이게 뭘까요?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면 패스.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맞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은 다른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자, 이게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컨설팅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컨설팅,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다음에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이는 부동산 가격에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정답은 이제 앞에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은 1번을 맨 뒤로 보내야 돼요. 1번 짐을 맨 뒤로 보내야 앞에서 몇 번 얻어 터지다 보면은 이제 정신이 혼미져서 이제 쉬운 지문도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3번이 뭔가 하면은 거기 옆에다가 비가더를 써놓으세요. 비가더. 비가더 말씀드린 적 있어요? 비가더. 들어는 보셨어요? 비가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자, 여기 A, 여기 B.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죠. 가파르잖아요. 수량 변화가 좌우 변하잖아요. 가격은 상하로 변하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을. 수량을 보는 게 아니고, 비탄력적일수록 수량은 적게 변하지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한다고요.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할 때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하락해요, 덜 하락해요? 더 하락하죠.
이 B가 더란 말이에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빨간 공급 곡선이 되는 경우 이 말이에요. 빨간 공급 곡선이 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하고 있죠. 작을수록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 더 하락한다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죠 이게. 이건 난이도가 약간 더 높아요. 자,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 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이것도 국지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 똑같죠. 지금 왼쪽에 6번의 2번과 같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당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할당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그럼 효율적이라는 말은 왜곡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진출입에 제약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곁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아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과장국수 비비자, 자고 과장량, 또 이제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서 제가 곁가지로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이런 거는 격가지라 그랬죠.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될 수 있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게 격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이런 내용들은 앞에 중요한 걸 먼저 한 후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정동진 했을 거예요. 제가 다정동진 기억나세요? 다정동진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 요거는 진퇴자유. 요 네 가지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다음에 다정동진 요 네 가지가 달성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요 중에 하나라도 달성이 안 되면 뭐예요? 불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달성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지금 여기 진퇴자유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진퇴자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여기 뭐예요? 진출입,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이게 앞에 나왔죠? 비표준화성. 예, 이게 표준화가 어렵다. 개별성. BBB는 주로 뭐하고 관계있다? BBB는 주로 개별성하고 관계있어요. 예,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두 장을 더 넘기시면 9번이 있죠. 9번은 계산 문제 중에서도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고요. 그래서 패스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바로 정책론 가시면 돼요. 이제 입지론, 지대론, 공간 구조론, 이거는 뒤에 다시 와서 하고요. 정책론으로 가서 정책론을 보십시오. 자, 정책론에 가시면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정책, 주택정책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부의 개입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 정부의 개입 수단. 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정부의 개입 이유 또는 정부의 개입 근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개입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또는 개입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개입 필요성은 다시 둘로 나눠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 시장 실패가 중요하다 해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외공불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됐나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가서는 이제 지역 지구제라든가, TDR, 개발권 양도제, 또는 토지 비축제도, 그 다음에 뭐 토지 공개념 뭐 이런 다양한 내용 있잖아요. 개발이익 환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이제 있고, 이제 주택 정책 넘어가면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뭐 이런 거, 조세 정책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세요. 자,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 앞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라는 단어는 있죠. 정책론 앞부분에. 중요도가 낮다고 제가 10분의 1에 해당해요 하면서, 부동산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 문제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거거든요.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정책이 있는 거예요. 토지 정책이 있고 주택 정책이 있죠. 근데 그 토지 문제 중에서 집가고 문제가 있어요. 집가. 땅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 그게 1번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가고 문제,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요.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1번에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맞나요? 맞죠? 택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택지 취득을 어렵게 해서, 그 다음에 직주 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거리가 길어진다. 자, 도시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싼 외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직주 분리 현상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땅값이 비싸게 되면은 위로 올려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약적 이용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요.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외연이 뭐예요? 외연. 외가 바깥 외자죠. 연자가 연장된다 이런 거요. 바깥으로 연장된다. 외연.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요 외연적 확산은 맞죠. 직주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외연적 확산은 맞지만 그 앞부분 저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 3번, 4번. 지금 이게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관련되는 거예요. 2, 3, 4, 5, 6, 7, 8, 좀 넘어가는데, 9, 10, 11번까지예요. 11번까지. 11번까지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번 빼고 10개죠, 10개. 10개가 이제 정부 시장 개입하는 근거에 해당하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좀 잡다하게 있고요. 그 뒷부분부터 시장 실패, 외부 효과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공공재 나오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좀 잡다하게 해서 나오는 거고, 뒤에서는 이제 외부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공재, 그렇게. 그 맥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이런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표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회적 목표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고 명시적으로 시장 실패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언급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답 지문이 된 적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는 시장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뭐예요? 이게 불량주택 문제 이런 것들은
주변 지역사회에 뭘 처리할 수 있어요? 사회적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진퇴 방금 나왔죠. 진퇴가 자유로워요? 진퇴가 자유로우면 별 문제가 없죠. 오히려 진퇴가 문제가 생기면은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그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럴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것이 정답이 될까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물었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물었는데 근거가 아닌 것을 했어요. 이게요. 정답이 몇 번? 5번이에요. 5번. 왜 5번인가 하면 개발 부담금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부담금. 공법에서 나와요. 저는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데 공법에서 나와요.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토지 비축하거나 수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영개발을 하거나 그럼 직접 개입이고, 여기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세금, 부담금 이런 것 부과하는 거는 간접 개입이고, 그 부담금이 여기 나온 거라고요. 여기 공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간접 개입에 나온 간접 개입에. 예? 지금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3번 문제는 너 어디 가니? 하는데 지금 몇 시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왜 개입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예? 어떻게 개입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5번은 이제 오케이요.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5번은 공법 옆에다가 공법.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의 항목들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이게 바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알아두시라 그랬죠? 이거 알아두셔야지. 그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는 뭐예요? 정부가 사거나 팔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종 지원이나 보조, 이거는 정부가 직접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보태주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해서 못하게 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해서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요자 공급자로 하여금 행동이 바뀌게 하는 거지. 됐나요? 완전히 엉뚱깽뚱한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개입하는 근거, 이유, 필요성 같은 얘기라고. 이게 됐나요? 자, 다음은 그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되, 거기 이제 1번 지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말 있죠. 아까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떤 의미와 같다 그랬어요? 사회적 후생 손실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의미라 그랬죠. 또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 말과 같다 그랬죠. 자원 배분이 왜곡.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 상실. 같은 의미라 그랬죠.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한다. 이 소리는 효율성을 높인다. 손실을 완화한다는 거는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3번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 정도 개념은 알아두세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요거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나온다 그러면 되죠. 공법에서만 나와요? 민법에도 나오죠. 또 어디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나오지도 않나요? 중개사법에 안 나와요, 이거? 나오잖아요. 네 군데나 나오네. 결혼에서도 나오고. 결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라고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거기에다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돼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게 토지예요, 토지. 토지에 밑줄 동그라미 쳐야 돼, 토지. 뭐의 투기적인 거래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자, 세종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니에요? 투기지역이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요? 세종시가? 아니죠. 투기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투기적인 거래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 앞에 토지가 키워드예요. 토지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세종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칫하면 속기 쉽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라야 돼요. 세종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택. 물론 땅값도, 물론 겹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이 겹칠 수 있어요. 겹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거라고요. 얘는 얘대로, 쟤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됐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죠.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다고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효율성, 형평성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걸 동시에 달성하는 건 더 어렵고요. 이걸 완벽하게 달성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걸 완벽하게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5번, 6번, 7번, 8번. 자, 외부 효과 나오는데, 자, 이거 좀 쉬고 할까요?